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기관 통신사의 지원 금액이 200억 원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의 일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매체에 대한 지원 삭감도 포함됐습니다. 언론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미디어 비평 시간에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는 몇 년생일지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인용 나이가 달랐습니다. 과연 몇 년생이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걸까요? 팩트체크 시간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최근 정부의 언론 정책에 큰 틀이 짜이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나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 등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이 있었죠. 네, 먼저 그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삭감되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4일자 한국기자협회보에 지역신문발전기금 10% 삭감에 대신협 공동대응이란 보도에서 다루었는데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에 근거해서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이 포함됩니다. 이런 지역신문의 그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하고 여론 다양화를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네. 이후 이제 지역 언론 활성화, 그리고 특히 디지털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다양한 언론 관련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올해 98억 3,200만 원보다 9.8% 줄어든 88억 6,8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 25억 원이었던 국고 출연이 내년 예산에서는 사라졌고요. 정부는 국고 출연을 중단하는 대신에 언론진흥기금 출연액을 올해 60억 원에서 75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약 10%가 이제 삭감된 거죠. 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크게 이제 6가지 세부 항목인데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1억 8,9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지역신문 교류 지원에 1억 5천만 원, 기획 취재 지원에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 및 참여보도 1억 2천만 원, 지역신문 활용 교육지원사업 예산 7억 8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공동주제 심층보도가 2억 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4억 원 등 신규 사업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인데 이것도 지금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이 이제는 소멸을 넘어서 붕괴가 코앞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지역 언론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원이나 네.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역시 언론계, 특히 이제 지역 언론사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경남일보의 8월 31일자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액 편성 공동대응에 잘 나타났는데요. 전국 그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둔 단체인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대신협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장단 회의에서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대신협은 31일 2023년도에
그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지역신문 발전기금 삭감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출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감액 편성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네. 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나서기로 했다. 네. 지역 언론사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역 언론이 그렇죠. 없으면 지역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요. 이런 지역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국제 제1의 통신사죠. 연합뉴스도 정부 지원금이 큰 폭으로 감소된다고 발표됐어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연합뉴스 역시 그 2년 연속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번엔 그 폭이 커서 네. 연합뉴스 구성원을 비롯해서 언론계 안팎의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미디어오늘 9월 5일자 연합뉴스 정부 예산 228억 삭감의 윤 정부 언론 통제 방식과 기자협회보 8월 29일자 연합뉴스 내년 정부 구독료 220억 삭감 등의 보도에서 다루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매년 3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연합뉴스 이제 정부 구독료는 2003년에 제정된 그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서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해외 뉴스를 만들고, 네. 그리고 외국어 뉴스를 6개 외국어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 뉴스나 재난보도 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받는 지원금입니다. 네. 하지만 내년 예산이 50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0억 원 삭감이 아니라 네. 아예 50억 원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300억 원이었던 거를 50억 원으로 줄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2023년 예산도 278억 원으로 그 전년에 328억에 비해서 50억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역대 최대 삭감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 구독료 수입이 연합뉴스 매출액의 16에서 17% 수준으로 이번 예산 편성이 책정되면 연합뉴스의 경영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언론에 대한 공적 예산의 범위를 둘러싼 이 논쟁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과 범위, 또 언론의 공적 자원 투입 활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뉴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나와서 논쟁이었다고 하는데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에 대한 문제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뉴스 저작권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챗 GPT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검색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생성형 AI가 이제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조만간 활용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생성형 AI가 저절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AI의 딥러닝의 핵심이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인데 과거에 인간만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 축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학습이 생성형 AI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선생님, 좋은 서적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생성형 AI도 좋은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학습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가 학습하면서 이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보 9월 1일자에서 온신협, 신문협, 그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이란 기사에서 다루었습니다. 네. 핵심은 신문사들이 그 회원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서 네. 3대 원칙을 천명했고요. 그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한국 신문협회에서 그 강조했는데 네. 이걸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먼저 신문협회는 국내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온신협도 그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가 존중돼야 되고 TDM이라 그러는데 텍스트 앤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게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첨단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키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할 때 이 저작권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면책 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넓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네. 또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뉴스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 저작권 문제가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시작이 국내 포털 네이버에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가 개발되면서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8월 24일 네이버는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 규제나 약관의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사를 중심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온라인 신문협회인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에서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의 설명도 없고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 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목료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원 저작물을 가공한 내용이라서 사용료를 네, 그렇죠. 낼 수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른바 TDI 면책 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정부 부처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이테크 산업들, 신기술들이 계속 도입되는데 특히 인공지능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요. 네.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과도하게 저작권에 걸려 있을 경우 학습을 못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학습시키는 동안에는 면책을 해주자 이런 조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면책 조항이 좀 만들어지면은 AI 산업군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신문사라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합의가 아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번에 언론사가 이제 그걸 제기하고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정리를 하자면 언론 기사 등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좋은 정보, 좋은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학습이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용 기준 또 비용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군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뉴스 정면 승부도 관련 소식을 몇 차례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진행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을 평가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8월 25일 인터뷰에서 어제도 횟집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람은 많더라. 내일 또 간다라고 하거나 네. 8월 31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점심에 회덮밥을 먹어도 된다. 횟집이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도 횟집이 잘 되고 있고 또 가는 걸 권유하는 발언인데 그 맥락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같이 몇몇 사례로 여론을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최근까지도 전복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산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보도도 많은 상황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 등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여론을 평가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살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진행자의 입장만 전하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번에도 진행자 발언에 관한 지적인데요. 지난 8월 20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4대 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정경련이 정경유착의 주요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나자 4대 그룹은 정경련을 탈퇴했었는데요. 이번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탈퇴한 기업 중엔 뇌물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정치권이 잘못한 것이지 정경련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엔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였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대 그룹 가입으로 정경련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새로 회장이 취임한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부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그만큼 세계 인맥이 많다는 것이다 등 긍정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부족한 긍정평가는 정경련과 대기업에 편향돼 균형감을 잃은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2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 범죄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주요하게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그 근거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아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를 들었는데 네. 모두 추측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담당 의사이거나 관련 수사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범죄와 병력을 섣불리 연결지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예.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는 극소수라면서도 추측만으로 범죄와 질환을 연결짓는 건 모순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지만 이날 인터뷰에서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평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볼까요? 네, 최 아나운서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현재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몇 살일까요? 나이 기준이 좀 헷갈리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건 몇 년생일까요? 인구가 가장 많은 58년 개띠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50년대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58년생, 그다음에 70년, 7년생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늙어가는 한국 1961년생 최다 인구 이런 제목 기사였는데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본문을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소셜미디어도 58년 게트나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생들이 가장 많은 줄 알았다라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지 며칠 뒤에 이 행정안전부가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 1971년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사실인지 좀 따져봤습니다. 며칠 사이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가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일단 각각의 근거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 둘 다 통계청 주민등록 통계 사이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같은 거였죠. 네. 예. 61년생 최다 기사는 통계청의 지난 7월 주민등록 인구 조사 결과를 인용을 했습니다. 62세 1961년생이 94만 3,624명으로 연령별 최다 인구를 차지했고 이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로 흔히 언급되는 발령기 때는 74만 2,650명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사이트를 가봤는데요. 실제 수치와 같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38만 7,133명인데 네. 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로 94만 3,624명이었습니다. 네. 52세가 93만 6,410명으로 두 번째, 54세가 세 번째였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나온 게 이 행안부 자료였는데요. 그 자료는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였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 즉 최대 비중 인구 연령은 93만 911명이 등록된 51세 1971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주민등록 통계 사이트를 인용해서 네.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한 건데 어떻게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행안부에 확인을 좀 요청을 해봤습니다. 예. 이 행안부 담당자는 이 행안부가 배포한 자료는 매년 말일,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간하는 연간 통계고 이 61년 최다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2023년 7월 31일 기준 월간 통계다. 이 출석 연도를 기준으로 인구 통계를 낸다면 행안부가 배포한 2022년 12월 31일 인구 통계가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연간 통계를 발표한 거고 네네. 언론 보도는 그 월간 통계를 근거로 발표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61년생 최다 기사에서 보도한 2023년 7월 31일 기준 62세는 61년생이 아니고 60년 8월 1일부터 61년 7월 31일생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담당자는 2023년 12월 31일에 새로운 통계가 나오겠지만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1971년생이 최다 연령 인구 이렇게 맞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해봤는데요. 네. 이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사이트에서 검색 조건을 연간 기준인 2022년 12월 31일로 하면 51세 1971년생이 93만 911명, 54세 68년생이 두 번째, 53세가 세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52세, 61세는 61년생인데요. 그 당시에 88만 8,491명으로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요. 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인구상 최대 비중 인구 연령은 1971년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통계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실제 출생은 어느 해에 가장 많았어요?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1925년부터 집계된 출생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백과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거기에도 비슷한 통계가 있는데 전부 다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는 197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1970년생부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이 통계청의 이에 대해서 그 이전 통계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구동향조사는 1970년부터 실시돼서 이전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통계만 보면은 1970년생이 100만 6,645명, 71년생이 102만 4,713명이 태어났고 요 딱 두 해에 100만 명이 넘게 출생을 했고요. 네. 72년생이 95만 2,780명, 73년생이 96만여 명, 14년생이 92만여 명으로 이 3년 동안 한 해 90만 명대 출생을 기록했고 네. 이후로는 간혹 오르긴 했지만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은 공식 통계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보면은 71년생이 가장 많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 통계는 이 공식 통계가 있긴 한데 1925년부터 대략 5년마다 실시된 총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5년 주기 조사에서 1년 단위 통계를 찾기도 어렵고요. 이 세부 항목도 변동이 많아서 특정 연도의 신생아국 통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나 공식 보고서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네. 70년 이전 출생 통계는 출생률, 출산율, 조출생률들을 근거로 추산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 통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1925년생부터 출생 통계가 블로그나 여러 곳에 있지만
1970년 이전 통계는 공식 통계가 아니다. 네.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거군요. 네. 네. 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언론 보도 당시 7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상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였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령은 52세입니다. 연도별 통계로는 1971년생이 가장 많습니다. 네.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서비스 봉사료라고 하죠. 이 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한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가 이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고 네. 몇몇 유명 식당과 카페에서 팁을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이 한국에서 팁을 받는 건 위반이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해외여행 갔을 때 팁 얼마를 줘야 적당하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팁 문화가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팁 관련해서 법률이 있는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이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격표들을 요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격표는 이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 음식점, 커피점점 등 모든 식품 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설명을 따로 표시하는 게 가능했지만 네. 이 이후부터는 가격표에 실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가격표의 가격은 이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네. 이 팁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가격표상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예, 이러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가게, 식당을 가도 가격표에 나온 금액만 결제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가격표에 없는 팁을 받으면 불법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팁이 강제성이 없다면 이 팁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강요가 아닌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서 팁을 지급하는 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음식점 가면 이렇게 팁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잔액이 나오면 그냥 가지세요 하는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팁 지급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요거는 법 위반의 또 소지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된 가게들도 이 대부분 팁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다. 이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좀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면은 이렇게 유도를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최종 판단은 식당에서 카페에서 팁을 받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 팁 박스를 둔 네. 음식점의 사진을 봤는데 네. 이게 반드시 팁을 내시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혹시 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정리를 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건 강제화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이 맘카페 등의 이 전국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추진된다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수학여행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일반 전세 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당장 버스를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학교 측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수학여행을 강행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 뭐 학교는 교사가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팩트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된 버스를 노란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이 노란 버스 대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장 버스를 노란 버스로 교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겠어요? 네, 좀 요즘 그렇죠. 혼란이 많으신데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노란버스 대란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이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이 현장 체험학습도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을 했고요. 법제처가 답으로 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이 교육부와 전세버스 조합 연합회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도성 공문인데 네.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노란색 스쿨버스로만 수학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계도를 한 거죠. 기존 전세버스 중 일부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변경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이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우선 차량의 색상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8항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또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좌석 규격과 좌석 간 거리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또 표시 등과 보호 표지가 필수적으로 부착돼야 하고요. 이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등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또 굉장히 조건이 많네요. 네.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버스는 국내 총 6,955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수학여행 조건에 맞는 대형 버스는 2,43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금 현재 학교 통학을 위해서 연단이 계약이 돼 있어서 당장 수학여행에 투입이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규정에 맞는 차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교육부가 이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에 이 숙박시설, 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 원의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신고된 노란색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이 버스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건데 난감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혼란이 지속되자 이 경찰은 당분간 이 관련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부도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네. 이를 즉시 시도교육 중에 안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은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 여행이 가능해져서 수학여행 줄 취소되라는 피하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예, 일단 단속 유예 방침으로 수학여행이 가능해졌지만 교육 현장 혼란은 여전한 게요. 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이 불법이라는 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계도 기간을 갖겠다라는 거지. 네. 여전히 이 노란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부가 또 우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 및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을 해도 기존처럼 보험도 그대로 처리될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계약이 취소된 건 또 있고 이 지침 위회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전세버스 업계 입장도 있어서 좀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용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시 처벌되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 혹은 판단 보류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버스업계도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모쪼록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해법이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펜 코리아 블루팡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라귀엘, 나이프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